그냥 존재감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핵인싸로 등극한다. 조용했던 그 엄마가 한마디 조금 하면 분위기가 싹 조용해지면서 집중이 되는 신기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거는 바로 오늘 주제는 엄마의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사실 끌리지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거냐,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래서 훈육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죠. 저는 개인 상담을 엄마분들 계속 하다 보니 들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을 아직 안 한 분들도 있고 이미 한창인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시행착오 끝에 나는 그냥 혼자 지낸다 이런 식으로 노선을 정한 분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린 거, 엄마들 핵인싸 끝판왕인가 뭐 이런 게 얼마 전에 네이트판에 명예전당에 올랐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봤었는데요. 엄마들 이게 정말 맞나요? 엄마들 관계 핵인싸 끝판왕. 대치동 학원과 엄마 상담 9년차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육아의 시기별로 어떤 엄마들이 핵인싸냐, 뭐 핵인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관계에서 그런 캐릭터를 나름 분석한 거죠. 어린이집 때는 뭐 특별한 거 없다, 그냥 먼저 인사하는 엄마다. 조금 더 앞에도 많이 있죠. 사실 산후조리원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사실 딱히 캐릭터랑 상관없이 다들 비슷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는 엄마가 관계를 주도할 수 있죠. 왜냐면 처음에 다들 독박육아 1, 2년 이상 외롭고 이제 힘들다가 어린이집에 좀 보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고 비교적 마음이 좀 열려있는 상태예요. 내가 기다리던 등원,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커피, 등원시키고 마시는 커피, 나도 한번 마셔보자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그거를 또 같이 엄마들끼리 모여서 마시고 싶은 로망,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 첫째가 3살 때 처음 어린이집 다닐 때 운 좋게 그 적응 기간 며칠 만에 같은 반 엄마들끼리 모닝 카페 모임이 생겨서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고마운 분들이고 덕분에 제가 잘 적응을 했죠. 먼저 말 걸거나 인사는 엄마, 입 대시는 엄마. 근데 이제 어린이집 때 이런 게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단톡방도 생기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저도 뭐 그런 경험 많이 있었고요. 잠깐 뭐 1시간 정도 걸리려나 이런 생각으로 나가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금방 친해지고 다들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 아이들도 굉장히 다 비슷하고 뭐 그냥 어린이집만 다니니까 뭐 이렇게 비교할 게 없어요.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물론 뭐 적응을 누가 조금 더 빨리 하냐 이런 것도 좀 보이긴 하지만 크게 그것 때문에 서로 뭐 경쟁되거나 마음 상하거나 이런 거 없이 단톡방도 만들고, 아침에 모임을 뭐 브런치 모임 같은 거 하면은 브런치로 시작해서 한 3시간 보내다가 또 배고프니까 점심을 또 자리 옮겨서 먹고, 또 자리 옮겨서 후식을 먹고, 그러면은 이제 하원하러 바로 또 같이 가고 이러기도 하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한 5시간, 6시간 정도를 함께 있었던 도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러기 전인 분들도 있을 텐데 좋은 시절이죠. 이때는 그냥 마음을 먼저 여는 그런 분들이 뭐 인싸 아닌 인싸가 되고 뭐 그냥 다 같이 잘 어울리는 분위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죠. 낮이고 밤이고 카톡을 계속하고 점점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카페 모임만 하다가 점점 더 친해지자, 그래서 밤에 모이자, 애들 재우고 남편한테 맡기고 밤에 이제 한잔하는 모임으로 되면서 급속하게 친해지죠. 집에서 와인도 까고 뭐 이런 분위기 되다가 문제가 생기죠. 문제. 그때 뭐 무슨 얘기를 하냐, 뭐 핫튜브님께서 출산 썰부터 우여곡절 다 나온다. 그쵸? 그리고 초반에는 이런 모임이 생기면 혹시 내가 빠질까봐, 나 없이 모일까봐, 또는 내가 바빠서 못 모일까봐, 이제 워킹맘인 분 아까 계셨는데 또 그런 마음도 들고, 또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모이는 거를 알게 됐었을 때의 그런 상처 같은 것도 물론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좀 친해져 놓고 막 이런 부담감이 물론 있지만 문제가 아주 크진 않은 상태죠. 초반엔 의무감으로 모이기도 하고 돈도 쓰고, 그중에 또 베프도 만나고, 예전 원래 친구들은 좀 점점 멀어지고 뭐 아이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아이가 같은 나이라는 거는 엄청난 유대감이 되죠. 그래서 빨리 친해지고 밤새 카톡하고, 또 이제 카톡창도 내가 밤에 나는 잠들었는데 다들 대화하는 분위기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카톡 999개 떠있고, 그럼 밀린 거 다 봐야죠. 왜냐면 내가 그거 놓쳤다가 대화에 끼지 못하면 안 되니까. 좋아서 시작해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어느새 좀 압박감도 생기고, 좋아서 친해졌는데 점점 친해지다 보니까 선을 이제 조절이 잘 안 되죠. 선을 점점 넘기도 하고, 친구 사이에 할 만한 그런 대화들도 하고, 사실은 육아하는 사람들끼리 금기어가 있죠. 상대방의 아이에 대해서 조언 아닌 조언, 하지만 판단 비슷한 게 막 껴있기도 하고, 아주 미묘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난 조언인. 그거 가지고 내가 삐지자니 내가 소심한 것 같기도 한데 기분은 나쁜.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듣고 있다가 집에 와서 생각나고 그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 아이를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를 뭐 어떻게 보는 걸까? 막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내가 그때 왜 그냥 웃었을까? 좀 더 이렇게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불킥하게 되는 기간도 있고. 이유진님이 얘기 잘하셨네요. 어린이집은 아니고 같은 나이대 엄마들 모였는데 뭐 어린이집 아니어도 이런 모임은 많죠. 학원도 있고 교회 모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놀다가 저희 애만 유독 아프고 잘 못 놀고 그래서 민폐되는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기가 빨려서 힘들었어요. 이게 진짜 흔한 표현이죠. 기가 빨려서 힘들었다는 이 표현은 참 주옥 같은 다들 그 경험을 하죠. 그리고 갔다 오면은 너무 지치고 멘탈이 탈탈 털려있는 느낌, 온갖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 근데 이제 아이들과 만나는 모임이다 보니까 깊은 사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쵸. 겉도는 사이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또 모임에 따라서는 아이 빼고 또 모여서 우리는 그냥 친구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가까워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참 힘들어지게 되는 걸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은 김샤샤님처럼 하원하고 놀이터에서만 보고 적당히 연락처를 서로 안 물어요. 이렇게 서로 좀 선을 유지하기도 하죠. 판단이나 평가를 안 하고 싶은데 저절로 된다. 예민한 사람이라 그런 거를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요. 머릿속에서는 되죠. 참 미묘한 것 같아요. 판단이 되면서 우리 아이랑 비교가 스스로 되고 우리 아이보다 어떤 영역이 뛰어나냐 안 하냐. 물론 어린이집 때는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성격적인 부분, 얼마나 아이가 순하냐, 뭐 적응 잘하냐, 뭐 적응 며칠 만에 했냐,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냐. 놀이터 같은 데서 모이면은 되게 노심초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애들이 뭐 4명이 모이면 3명이 노는데 우리 아이는 뭔가 따로 노는 느낌? 아이들끼리는 당연히 그런 나이 때가 있거든요. 같이 놀아도 괜찮고 따로 놀아도 괜찮고. 그런데 왠지 뭔가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뭔가 낯가리고 소심하고 이게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뭐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뭐 기질이고 그거는 적응하는 기질, 낯가리는 기질 나중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결국 다 되고 이런 걸 알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뭔가를 잘못 애를 키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밖에 활동을 안 시킨 거 아닌가. 또는 내 유전자, 또는 내 성격 그대로 닮아서 아이가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판단이 우리 아이한테도 되고 다른 아이한테도 되고 또 그 엄마에 대한 판단도 되고 나에 대한 판단도 되고 이제 이런 게 점점 막 쌓여요, 데이터가. 그래서 어린이집 후반 또는 이제 유치원쯤 가서 1, 2년, 2, 3년 후에 단톡방도 깨지기도 하죠. 너무 가까이 지내다가 서로 그런 상처가 되는 말을 본의 아니게 했다가 서로 이제 말싸움이 되기도 하고 또 뒤에서 뒷얘기하다가 걸려가지고 그게 또 소문나가지고 이렇게 또 깨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단톡방이 깨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내가 거기서 상처받고 나만 나오기도 하고 근데 KHR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톡방 나오고부터는 또 친했던 사람들마저 같이 뭐 하는 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분위기가 또 될 수도 있고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나는 또 거기에 또 상처받죠. 서운하고 홀가분하면서 동시에 서운하고 근데 친했던 사람들조차 내가 나가니까 뭔가 왕따 시키는 느낌 아는 척 안 하는 느낌 이런 경험을 하셨군요. 그런 경험 하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쯤 가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후라서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 모임을 주도하거나 관계가 수월해지고 이런 분위기는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인 이유도 있고 점점 이제 학습 요즘엔 빨라졌잖아요. 학원이나 여러 가지 정보.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가 많은 엄마 물론 뭐 맘카페도 있고 인터넷 서칭해보면 되지만 직접 몸으로 뛴 예를 들면은 인터넷만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학원에서 원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들은 얘기 또는 내가 눈으로 관찰한 거 또는 나의 아는 지인이 그 학원을 갔었던 경험담을 내가 들은 그 여러 가지 이 빅데이터를 많이 소장한 엄마가 인싸로 등극을 하죠. 어린이집 때는 학원 안 다니던 아이도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서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었고 엄마들 관계의 시행착오를 하나둘 쌓아가는 시기. 어린이집 후반 유치원 미취학 기간 동안 이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놀이터원 모두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그래서 김미주님처럼 이런 시행착오 몇 번 하다가 너무 이게 힘들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잘 지내는 게 힘들다. 그냥 마이웨이 할 거다. 그게 속 편하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 때문에 뭐 엄마나 아이가 교류할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니까
시행착오 끝에 내린 사람마다 다른 결론 중에 하나죠. 인스타의 어떤 분은 단톡방은 어른들한테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건 아닌 듯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 좋고 나쁘고 이렇게 선악으로 딱 잘라서 흑백 논리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긴 해요. 대부분의 심리라는 게 그렇고 관계라는 게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이런 현상을 바라봐야지 내가 나만의 노선을 정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 인간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람 개인의 심리도 복잡한데 개인과 개인이 부딪히는 게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근데 아이를 또 중심에 둔 인간관계 때문에 이게 진짜 엄청 복잡합니다. 질투도 많이 나고, 리라팍님 얘기한 것처럼 10대 때 여고생이 철 안 들고 어른 된 느낌이에요. 엄마들 세계는. 샤샤샤님 정확한 표현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예요. 엄마들 강의에서도 자주 말하는 거. 엄마도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보통 유튜브에서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책에도 그런데 상담할 때 늘 경험합니다. 철 안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겉으로는 부모가 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본능적인 그런 역동이라고 하는 게 막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서로 많이 부딪혀요. 질투식 이런 거 많고요. 둘이선 잘 지내다가 한 명 끼면 삼각관계가 되면 이제 복잡해지고요. 이게 10대 때 여고생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초등학생 저학년들,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빠른 아이들은 다 느껴요. 특히 여자아이들. 그런 게 계속 되는 거죠. 초, 중, 고, 대학, 직장인, 성인, 또 엄마들의 세계. 그래서 그런 엄마들의 세계에 대한 책도 낸 적이 있고 한데,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런 어떤 가이드를 드리는 책이 아니라, 이런 미묘하고 복잡한 심리적인 역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잘 이해해야지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선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홀수의 저주. 홀수의 저주. 그러네요. 짝수는 2 괜찮고 4 괜찮은데 3 문제되고 5 문제되고. 조한국님이 정말 흔한 질문 또 해주셨어요. 놀이터에서 아이 괴롭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말하기도 좀 그렇고 개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다. 이거는 진짜 끝나지 않는 고민이죠. 괴롭힌다는 것도 스펙트럼이 넓어서 어디까지를 선을 정할지, 그 다음에 내 판단이 어떻게 됐었을 때, 말을 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도 어떻게 말할지, 어느 정도로 말할지도 문제고, 사실은 이게 다 필요 없고 결국엔 내가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 안 나오고 얼어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흥분해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오버해가지고 또 내만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이런 복잡한 얘기 드리는 것도 역시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잘 추스려야지만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대로 행동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답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할 용기가 안 나서 고민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내 마음에서 이런 관계에서 핵심적인 고민을 잘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축되고 시작할 필요는 없고, 나만 이런 건 아니다. 다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약간 백조처럼 우아하게 물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발버둥 치고 있죠. 또 아이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요. 임사로님이 또 코로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최근 3년 때문에 원래 있던 이런 구도가 조금 덜해졌었어요. 코로나 때 모임도 줄고 별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덜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되게 크셨던 분들은 조금 오히려 편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이를 내가 직접 돌봐야 되고 시스템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었지만, 코로나 불안도 물론 있지만 요런 면이 편해서 괜찮았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어도 이제 많이 풀리면서 한동안 없었던 모임 막 생기고, 학부모 참관 모임 생기고, 거기서 또 마주해야 되고 이런 거 생기면서 다시 이 고민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점이 요즘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걸로 정한 겁니다. 코로나 심했을 때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오죽하면 김찬호님 얘기하신 거 진솔하게 잘 얘기하셨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진짜 편했다. 엄마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죠. 회식 없고 거기서 모임 별로 없고 마스크 쓰고 있고 대화를 안 해야지 미덕이니까. 헤이 HL님이 단톡방이 힘들었던 이유는 주도하는 사람 한두 명이 주인공인 주도적인 관계. 아이가 발달이 빠르고 사회성이 좋은 편인데 자신 아이와 잦은 비교. 그쵸? 쉽게 말하면 질투죠. 인원이 많았는데 매달 아이들 컨셉 잡아서 생일 파티. 그쵸? 할로윈 파티. 인스타에 올리기 위한 엄마들. KHR님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담겨있는 게 느껴지죠. 인스타에 올리기 위한 거. 물론 뭐 주객이 전도되면은 물론 좀 그렇긴 하지만 또 그게 뭐 아이와 함께 즐거운 경험을 공유한 걸 또 같이 또 나누고 싶은 마음도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떤 하나하나가 뭐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보다는 이런 구도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가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KRHR님은 이렇게 누군가 한두 명이 주도하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이고 막 비교하는 이런 분위기, 우리 아이가 비교당하는 게 힘든 느낌인가 봐요.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잘나도 비교당하면서 질투당하고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한 느낌, 이게 뭐 사회성이든 친구 관계든 뭐 다른 영역이든 그래도 왠지 비교당하면서 무시당하는 느낌, 이게 모든 걸 다 가져요. 관계의 어려움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부터 시작되는 저학년 때 또 바뀌어요, 구도가. 아마 예비초 부모님이 여기 계시다면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늘 불안하고 힘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텐데 인간관계 역시도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하면서 이런저런 걸 겪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게 한 반에 사람도 더 많고 막 모임도 한다는데 별의별 캐릭터들이 많다는데 막 들은 얘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불안함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다들 그래요. 진짜 스트레스 많은 시기여서 나만 이런 건 아니다. 이때 잘 내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좋고요. 이때는 모임을 하면은 다들 좀 조심조심해요. 예전에 어린이집 모임 때는 처음에는 그냥 마음을 열고 막 만나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런저런 시행착오 끝에 이제 막 모여서 학부모 총회나 뭐 이런 끝나고 나서 또 엄마들끼리 모이고 그럴 때 굉장히 조심조심합니다. 사람마다 되게 선도 지키고 조심조심하고 한번 스캔 쫙 하면 대충 감이 오기도 하고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막 기센 엄마가 막 주도하고 그래요. 막 선을 막 넘어요. 선 넘는 질문 많이 하면서 막 주도합니다. 엄마들 관계에서 시행착오 후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게 초등학생인데 다들 불안하고 예민한 시기인데 다들 눈치 보면 조심스러울 때 선을 넘는 기센 엄마가 이제 주도를 한다. 그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에는 다 필요 없다. 진짜 핵인스 엄마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결론이죠.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늦으면 중학교 때부터 분명히 확 바뀐다. 처음부터 인사하는 그런 외향적인 엄마도 아니고 유치원 때 같은 정보 많은 엄마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같은 기센 엄마도 아니었던 사람, 그냥 존재감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핵인싸로 등극한다. 조용했던 그 엄마가 모임에서 가끔 별 얘기도 아닌 한마디 조금 하면 분위기가 싹 조용해지면서 집중이 되는 신기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거는 바로 공부 완전 잘하는 아이의 엄마. 이렇게 제가 팩트 폭행이지만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식의 피드를 올렸었고요. 그게 다른 육아 채널에서도 공유되다가 선 넘는 질문 몇 가지 있죠. 남편 뭐예요? 이런 거. 자매품이 많이 있죠. 몇 평이냐고. 또 직업 뭐냐고. 심지어 생활비 물어보기도 하고 연봉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뭐 자가냐 전세냐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 막 이렇게 선 넘는 거예요. 초면에 왜 선을 넘을까? 이것도 참 드릴 얘기가 많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넘을까? 선 넘는 질문하면 그 말의 의도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대답 못할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 넘는 질문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대처 못해요.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미리 뭐 이준님 말씀처럼 그 말의 의도가 뭐냐고 물어봐도 이게 통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역풍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도. 그거는 엄마들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미 학창시절에 계속 경험하셨을 거예요. 친구와 친구 관계에서. 저는 이제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고 다니는데 펭수를 끌어안고 있는 제 사진을 낸 이유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인 이유가 물론 우리는 이제 이성적인 부분이 동물과 구분되는 부분이지만 본능적인 부분, 본성적인 부분, 감정과 관련된 거는 반사적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진짜 많이 드러나요. 제일 별로인 부분, 동물 같은 영역이 인간관계에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인간관계에서 아이를 중심에 뒀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호작용이 팍팍팍팍 일어나면서 타타타타닥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은 다 털려있는 경우들이 많죠. 미네라이프님이 아주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보통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생각이 없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있어요. 의도가. 동물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물들은 보면은 서열이 있죠.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도 뭐 다묘 가족 처음에 합사할 때 서열 정하는 기간이 생긴 후에는 서열을 잘 지킵니다. 원숭이도 제가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원숭이 되게 싸나운 원숭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원숭이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막
사람을 막 치고 막 그러는데 딱 눈 깔고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도 안 건드려요, 원숭이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쳐다보면 막 치어요. 그러다가 또 눈 깔고 있으면은 또 가만히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 같아요. 딱 눈빛만 봐도 뭔가가 나보다 아래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안심하고 안 건드리고, 그게 애매한 상태에서는 자꾸 그거를 판단하려는 무의식이 작동해요. 복싱으로 치면은 살짝 이렇게 잽을 쳐보는 거예요. 건드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포지션이 어떤지 건드려서 막 흔들리는 걸 보면은 내 밑에 딱 건드렸더니 막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좀 조심해요. 조심하다가 더 확실하게 세게 건드려서 엎드리게 할지 아니면은 그냥 둘지 갈라지죠. 이게 진짜 동물적인 본능적인 부분이라서 되게 미묘한데, 이거를 하는 사람은 그럼 나빠서 하냐? 아까 미네라이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사람이 만나면 그렇게 돼요. 예의와 배려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선 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 사람 예의가 배려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한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선을 막 넘어서 거기서 나도 말려가지고 나의 비밀을 털리거나, 뭐 비밀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기분이 나빠요. 내가 뭔가 뭐 전세냐 자가냐 이걸 물어봐서 그걸 대답하는 것 자체가 이걸 알려줘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선 넘는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을 막고 있었다라는 그 느낌이 되게 괴로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하죠. 이불킥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때 왜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까? 또는 뭐 왜 내가 그거를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아래가 됐다라는 그 느낌이 확 작용을 해요.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집에 와서는 정말 속상하죠. 나는 선 넘는 질문하면 웃으면서 저는 그런 질문 되게 싫어하는데 라고 말한다. 그러면 또 이제 상대방은 그냥 안 넘어가고 왜 싫어해요? 또 이렇게 또 막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또 거기서는 또 선 넘는 질문 같아서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빛날래님은 이제 그렇게 했더니 우습게 보지는 않고 성깔 있구나 하고 이렇게 괜찮다 얘기하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나는 빛날래님처럼 이렇게 해야겠다. 이걸 막 외워요. 웃는다. 저는 그런 질문 되게 싫어하는데 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뭐 왜 싫어했냐고 물어보면은 선 넘는 질문 같아요 라고 또 대답한다. 이런 알고리즘을 외워가지고 딱 그런 사람 마주하면은 망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자기의 영역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엄마분들이 특히 선 넘는 질문에 많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삶을 몇 년을 살다 보면은 내 영역이 막 없어져요. 그래서 아이들과 내 영역도 없어지고 나만의 어떤 영역도 지킬 수가 없어서 뭐 내 시간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서 영역이 되게 희미해지고 막 흐트러지고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정체성이 막 이렇게 훼손되는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멘탈에.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훼손되고 약해져 있는 딱 그때 선 넘는 질문하면은 쑥 들어갔다 쑥 나가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아요. 나를 막 관통하는 느낌. 그러면서 거기서 무너져요. 그런 질문에 당황해요. 당황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황이라는 거는 감정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내 이면에 있는 감정을 가리기 위한 나의 방어 기제로 우선 벽이 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나한테 선 넘는 질문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공격받는 거 이미 알고 느껴요. 저 사람 지금 내 우위에서 나를 밑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때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아서 당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 넘는 질문해도 당황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영역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 이거랑 너무 관련이 많아요. 원래부터 살아오던 자기의 성격 특성이 관련되는 것도 있고, 아이 키우면서 약해진 경계가 관련되는 것도 있고, 둘 다 겹친 경우가 제일 많고.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은 선 넘는 질문이 전세인지 작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아래로 두고 싶은 잼 날리는 건데, 그때 내가 당황이 되면은 이미 거기서 끝이에요. 무슨 대답을 해도 웃으면서 저 그런 질문 되게 싫어하는 데가 당황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느낌이랑 당황됐는데 그걸 가리느라고 막 긴장하면서 하는 말이랑 이게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런 대답을 한다 한들
그 사람이 그걸 느끼는 순간 이미 더 센 잽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어퍼컷이 날라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당황되고 멘붕되고. 이유진 님도 저도 한마디 선 넘는 질문에 받아치질 못해서 그게 너무 분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처를 못한 게 너무 한으로 남습니다. 이 대처를 못한 게 물론 한으로 남지만 대처를 못한 건 내가 그때 뭐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힘싸움에서 밀린 느낌을 본인이 이미 받은 거예요. 금댕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혹시 그런 질문하는 게 친해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쵸? 이게 되게 애매한 미묘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질문하는 게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있어요. 더 속해 있는 깊은 얘기를 나누면 친해지잖아요. 물론 그게 표면적으로는 있지만 친해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라는 거는 참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데 사람 대 사람으로 동등하게 친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내 아래로 두고 친해지고 싶은 느낌. 정말 좀 세게 말하면 호구 잡고 싶은 느낌. 이용하고 싶은 느낌. 이런 게 작용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다 보면은 정신 차리고 보면은 맨날 우리 집에서 모임하고 있고 같이 엄마들끼리 모여서 어디 구경 갔다 올 때 내 차 내가 해서 내가 운전하고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짤인데 1990년도에는 브라운관 TV 뚱뚱했지만 사람이 홀쭉했고 요새는 사람이 많이 먹고 살이 쪘고 모니터가 납작해졌죠. 총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인간관계에도 그게 있어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또라이라는 거는 말이 조금 저급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 특히 갈등을 주는 괴로움을 주는 내 주변의 누군가예요. 엄마분들이니까 시댁이 그런 게 우선 많죠. 다들 공감하는. 그래서 명절 때 굉장히 힘들고 나는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났어 이런 분도 물론 있지만 알고 보면은 뭐 시아버지가 이상한 경우가 또 있고 시부모님 다 괜찮은데 시누이가 또 이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명절 때만 만나는 시고모가 이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이상해요. 그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엄마들 모임도 그런 거예요. 우리 반은 괜찮아.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 넘는 사람이 있고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기선제압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나만의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특별히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주변에 또라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자기가 또라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라서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막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게 되게 많아요. 심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이런 비율이죠.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보면은 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된 다음에는 특히 더 관계에서 조심스럽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 맺고 싶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봤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우리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내 주변에 10명 있으면은 7명은 대부분 나한테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2명은 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명만이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냐 노력 안 하냐랑 별로 상관없이 그냥 그래요. 왜냐면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약에 인간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호구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갖다 바치고 다들 싫어하는 거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친해지냐? 친해지는 척만 되죠. 궁극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죠. 그게 동물적인 영역이어서 이렇게 결국엔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미른님, 미친 척하고 저도 잽을 날려 하는지 궁금하네요. 미친 척하고 잽 날렸다가 더 큰 어퍼컷 맞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잽을 날려도 돼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있는 거는 미리 막 외운다고 의지를 다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견고해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내 영역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분산돼 버린 이 관심의 초점을 나한테로 다시 가져오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나한테 집중하는 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이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우울증에도 취약해지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겠지만 이 관계에서 꼬이게 되는 게 진짜 많아요. 탈탈탈 털립니다. 회사에도 당연히 적용되죠, 조한국님. 그래서 이게 싫어서 이직하면은 또라이 때문에 이직하면 거기는 더 상또라이가 있죠. 팀을 바꿔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근데 제가 드리면은 이걸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나 싫어. 몰라 안 들을래. 내 주변에 그래도 나를 다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내 주변에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그 이유가 또 있어. 질문을 나는 왜로 해서 나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좋게 봤으면 좋을까? 그런 희망, 소망이 있을까? 이 기대치가 되게 높은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분들이 인간관계가 꼬여요. 되게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기대치가 높을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사실은 이 인간관계의 키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쥐려고 할까? 연애랑 똑같아요. 연애도 저 사람 진짜 내가 간절히 그 사람을 원해. 너무 좋아. 그러면은 그 연애는 안 이루어지죠. 짝사랑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내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평상시에 내 좋은 모습도 못 보여줘요. 항상 긴장되어 있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느껴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어서. 쥐려고 하면 쥐려고 할수록 더 안 쥐어집니다. 관계라는 게 뭘까? 관계는 나와 남의 관계예요. 내 영역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인간관계 힘들어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관심의 초점이 남한테 많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한테 없고. 근데 엄마들이 딱 그래요. 왜냐면은 아이한테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게 몇 년치가 돼서 이렇게 막 시야가 옮겨가요. 저 사람 지금 기분 어떤가? 왜냐면 우리 아이 기분 어떤가를 늘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내 기분이 어떤가를 인식 못해요. 동시에 점점점. 그래서 당황되는 것도 아까 선 넘을 때 당황되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공격받는 느낌 들고 그럴 때 이거를 인식을 못해요. 내가 지금 감정이 뭔가 상하고 상대방이 나를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느낌 받아서 되게 무시받는 느낌 들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이런 거를 바로 동시에 인식해야 돼요. 그게 시작인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오랫동안 습관이 몇 년 동안 밖으로 향해 있어서 내 감정이 점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라는 거는 나한테 집중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반사적으로 따따따따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관심이 남한테 가 있는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안 돼요. 그래서 나로 가져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엄마들만 아는 세계 책 샀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샌드플레이님. 아까 제가 말한 게 책이 이제 그 책이에요. 엄마들만 아는 세계. 코로나 때 나와가지고 코로나 때 다들 엄마들 관계에서 고민 없는데 그때 나와버렸어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전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쉬운 얘기 절대로 아니고요. 쉽게 간단하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그 팁에 집중하면은 100% 망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서. 복잡한 건 복잡한 그대로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핵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 서 있기만 하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강점이 있어요. 말일 수도 있고 어떤 표정일 수도 있고 뭐 행동일 수도 있고 말도 뭐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있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걸 못하는 이유는 당황되고 얼어붙어서 그 이유는 그 순간에 내 감정을 놓쳐서 내 감정 찾아다니느라고 붕 뜨다가 집에 오면 이제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니까 그때 내 감정이 보이죠. 그러면은 너무너무 속상해요. 나 그때 너무 짜증났어. 그 사람 나한테 막 선 넘으면서 막 다 휘저어놨어. 그 다음에 내가 당황하는 모습 캐치해가지고 또 막 더 들어와. 그리고 다음번에 나한테 더 큰 미션을 은근슬쩍 막 강요해. 막 전화만 오는 것도 막 짜증나.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집에 와서 느껴지기 때문에 집에 와서 이불 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은 이게 더 고민이 배가 됩니다. 내 이런 모습 아이한테 들킬까봐 또는 나의 이런 면을 아이가 본받아서 아이도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될까봐.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올해 제가 낸 책. 이거는 육아서는 아니지만 인간관계 심리서인데 결국에는 비슷합니다. 엄마들 인간관계도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공통적으로 다 있고 더 복잡하죠. 아이가 중심에 껴있기 때문에. 근데 근본은 다 똑같아요. 나와 남의 관계인데 나한테 집중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다 남한테 쏠려 있을수록 인간관계가 힘들다.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상반된, 상호 배반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친밀감, 유대감에 대한 욕구, 의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고 아이 돌보는 게 힘들면서도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그래서 맺는 거예요. 근데 상반되게 내 영역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내 선을 내가 지키고 싶고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느낌. 근데 우리 아이가 나를 너무너무 침범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한테 요구하는 아이를 막 밀어내고 또 돌아서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은가, 왜 사랑하는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고 아이를 받아주지 않고 자꾸 밀어내는가, 이런 자괴감을 느끼는 게 육아의 고충인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는 개인이 부족한 인성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상반된 욕구가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이랑 붙어있고 친밀감이나 이런 거는 있지만 내 시간이 없고 내 영역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꽉 차 있다가 아이한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밀어내면서 내 영역 지키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판단해서 자괴감을 느끼죠. 똑같이 내가 이 영역 못 지켜서 괴로운 이 와중인데 막 나한테 영역 넘어와가지고 선 넘는 엄마들이 있으면은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 넘는 게 굉장히 큰 공격이 되고 또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듣던 남이랑 잘 지내야 한다가 세뇌돼서 더 괴롭나 봐요. 이게 진짜 잘못된 어떤 교육이고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우리는 부모잖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또 됩니다. 이게 진짜 복잡한 게, 내가 만약에 어떤 엄마랑 관계를 맺었는데 그 엄마가 나보다 자꾸 우위에 있는 느낌 주면서 나를 살짝 무시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서 나를 끌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끼리도 또 친해요. 그럼 그 엄마한테 내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자니 아이들 관계 때문에 또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계속 그 아래 역할, 호구 역할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요. 그러면 아이들끼리는 괜찮을까? 그게 아니에요. 아이는 나의 이런 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이한테 그렇게 해버려요. 우리 아이가 그 상대방 아이랑 갈등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한테 참고 넘어가기를 은연중에 강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영역 지키지 못하는 게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고, 그런 경험을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초반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몰라, 너무 힘들어, 복잡해 하면서 이제 다 끊죠. 그리고 아이 웨이를 가는데, 그거는 더 큰 상처를 방지하는 측면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또 회피에 속한다는 걸 다 알 테고, 정작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뭐 정보도 사실은 관계에서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적당한 관계를 그냥 유지하는 게 나의 어떤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다 적을 둬놓으면은 동네 한번 지나다니기도 힘들어요. 마주칠까봐. 이런 얘기 저는 개인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듣습니다. 내가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고립을 선택했는데 밖에를 못 돌아다니겠다. 아이랑 같이 손잡고 학원 가다가 내가 적을 둔 그 엄마를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해서 항상 긴장하고 주변을 살피고, 그러면은 내가 아이랑 상호작용하는데 그만큼 손해고, 거기서 에너지 많이 소모되면 또 집에 와서 지쳐있고. 자스민님이 책 읽고 나서 질문을 나 위주로 바꾸니 나도 모르는 진짜 내 욕구를 알아가고 있어요. 책에도 나온 건데 자꾸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 영역 지킨다는 게 어떻게 자기 영역 지키나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자기 영역 지키는 거는 사실은 나중 문제예요. 자기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지키든 말든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할 거는 자기를 회복해야 돼요. 나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나를 챙기고 나를 신경 쓰는 게, 내 감정 챙기는 게 이기적인 엄마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적으로 자기 시간 가지는 엄마, 자기 취미 생활하는 엄마, 아이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기 쪽으로 조금이라도 가져오는 엄마는 이기적인 엄마, 자기만 하는 엄마로 좀 나쁘게 보는 문화가 오랫동안 돼 있었죠. 다행히 최근에는 문화가 조금 바뀌어서 자기 삶을 누리는 그런 문화가 SNS에 좀 공유되기도 하고, 그게 또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뭐 너무 또 거기에 치중되면 문제겠지만 크게 봐서는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트렌드이긴 한데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자기를 찾는 게 거의 모든 관계 고민의 시작점이고 열쇠인 것 같아요 라고 한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그 얘기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점점 고립이 되고 마이웨이를 가다 보면, 결국에는 독자노설 가다 보면 또 외로움도 찾아와요. 왜냐면 사람은 결국에는 또 관계를 맺기를 본능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외로워요. 누구랑 수다 떨고 싶다, 커피 마시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나의 고민을 공유하고 싶다, 우리 아이와 공통된 어떤 연령대나 이런 정보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우선 드린 얘기는, 인간관계라는 거, 특히 엄마들 사이의 인간관계라는 거는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자아가 견고해지는 게 핵심이고, 내 영역을 지키려면 우선 내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다. 그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탈탈 털리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긴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 이런 게 계속 있거든요. 대학 보낼 때까지 계속 있어요. 저 대치동 학원가에서 계속 진료하면서 뭐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카페 같은 데 가면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 계속 듣고 사는데 계속 있어.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지금 수능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은 되게 다들 막 긴장 분위기고요. 수능이 딱 끝나면은 참 신기하게 또 분위기가 막 또 바뀌어요. 잠수 타는 엄마 생기고, 수능 잘 본 엄마는 좀 세게 말해서 설치고 다니고. 근데 거기서 또 막 휘둘리고 하다가 또 고립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기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집중하나요? 그거는 제가 계속 인스타나 뭐 유튜브, 오늘 유튜브, 제 육아빠 유튜브 처음 오신 분들은 영상들 제목만 봐도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지, 또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고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면 되는지 영상 쭉 찾아보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인간관계만 해도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신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는 거, 땅에 가면 쓰고 집에 와서 벗으세요. 이건 연륜이 필요해요. 네, 연륜을 통해서 내공이 쌓이신 거고,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원래 사람이 가면이라는 게 있고 그게 정상이고, 특히 엄마로서는 여러 가지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드릴 게 있고요. 또 오늘은 조금 공통적으로 선 넘는 얘기를 주로 했지만, 나의 고유한 어떤 부분들이 건드려지는 얘기가 특히 선 넘는 걸로 많이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뭔가가 위축된 영역이 있을 때 참 귀신같이 그 영역을 집요하게 파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 넘는 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무슨 얘기를 공격할까. 근데 내가 위축되어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거를 귀신같이 캐치해서 그거를 공격합니다. 몇 가지 예로, 나는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좀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좀 걸려. 그래서 그게 좀 숨기고 싶은 비밀이고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한 달이 건너서 어떻게 어떤 엄마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를 선 넘으면서 공격하려는 엄마는 그걸 가지고 선을 넘어요. 자꾸 모이자 그러고 아이끼리 붙여놓으려고 해서 문제가 터지게 하기도 하고, 그게 뭐 아이의 부분일 수도 있고 나의 부분일 수도 있고, 나는 뭐 정보가 부족해, 또는 뭐 나는 엄마들끼리 관계에서 좀 말이 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주도하지 못해,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또 어떤 엄마는 막 꾸미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또 꾸미는 걸 잘 못해. 이런 식으로 위축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을 때 그거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게 너무 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이상하게 보면은 그 엄마는 결국엔 도태되게 돼 있어요. 성격적인 부분이 문제가 커서. 하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괜찮은 사람도 은연중에 반사적으로 1대1 관계에서 그런 게 팍팍팍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걸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우선 오늘은 내가 내 영역을 지키는 거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고 어떤 공격에 특히 많이 흔들리는지를 또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저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샌디플레이님이 참 악하네요. 못됐다. 인성이 어떻게 그럴까. 숨기려고 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정말 놀라워요. 물론 인성이 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여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성과 상관없이 괜찮던 사람도, 나랑 진짜 친하던 사람도,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아이한테 질투감을 느끼면서 그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는 경우들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사람 인성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다 비난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소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크게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무의식적인 작동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당하는지, 나는 거기서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친밀감을 유지할지, 이게 아이들한테도 다 적용돼요. 결국에는 갈등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엄청 많다는 얘기를 제가 던져드린 거고, 아 몰라 복잡해 나 안 해 이러면서 이제 회피하면은 갈등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에는 회피하는 게 패턴이 돼서 아이한테 또 그게 전달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아이들도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때 갈등을 피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갈등을 내가 힘들어도 보고 마주하고 거기서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해는 거를 갈 필요가 있고, 그걸 옆에서 엄마가 같이 그 감정들을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아이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냐면 요즘 애들이 되게 빨라서,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 사이에서 이런 미묘한 갈등 되게 많아요. 아까 뭐 짝수의 법칙, 홀수의 법칙 이런 것도 아이들도 다 느낍니다. 질투도 느끼고 시기도 느끼고, 은연중에 서로 한 친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영역 싸움, 이런 것도 아이들도 다 있고요. 엄마들끼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핵심적인 감정적인 갈등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잘 이해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거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엄마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엄마도 생각보다 별로다.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비하하자는 거 아니고, 너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기대치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수 있다. 엄마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애 키우기만도 힘든데 뭐 인간관계까지 잘하라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미션 하나 더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거, 나를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게 애를 키울 때도
주변 관계를 맺을 때도 다 통한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